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복덕방 언니 변혜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학개론, 진짜 유명하죠. 영화로도 제작된 그 이름을 제가 그냥 따온 게 아닙니다. 빌딩학개론의 번외로 건축학개론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이나 신축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리모델링 1편에 이어서 건축학개론으로 2편을 준비했습니다. 건축학개론을 이끌어 나가주실 외래 강사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제로투엔의 박상현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제로투엔의 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박상현 이사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박사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손님들이 리모델링 검토하시거나 신축 검토하실 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업성에 관한 이야기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다면, 오늘 시간은 매수할 때에, 개발할 때에, 건축할 때에 리모델링 리스크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스크 체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무슨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본과 자산을 손해보지 않을까요?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선사업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거고요. 전체적인 시간에 관한 이야기요. 시간을 또 어떻게 줄여서 빨리 개발하느냐도 나갈 이자와 받을 수 있는 월세를 땡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말씀드려보면 사례들을 가지고 더 진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용적률에 관한, 건폐율에 관한 것들 체크가 좀 필요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나 현장 여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와 건축 제한입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지구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사한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설비나 정화조, 엘리베이터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고요. 주차 대수 산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현행법과 지금 현행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건물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주차 대수 산정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주차장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 연도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근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한 대 세대가 된 거예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중축을 했네. 이때도 두 개 합쳐서 면적이 작으니까 주차가 안 늘어나네. 그러면 얘는 다시 세대지요. 요즘 많이 하는 거죠. 기존의 주택 건물을 근생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시죠. 5개층이 근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주차 대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근생들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때법을 따라갑니다. 바뀐 적이 없다면 그때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용도가 바뀌었지요.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당 한 대였다면 얘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랑 지금 현행법이랑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게 유지가 됐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리모델링 전후에 임대료도 파악을 좀 해야겠죠. 여기에서 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신축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은 건축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만 신축하고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의 한계는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많이 체크하시는데 정화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화조는 뭘 체크해야 되는지. 보통 오래된 건물은 정화조 인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제가 1년에 한 번 총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인수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계약하고 나면은 대지를 파악하는 경계 측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안전 진단 없이는 건축 설계가 그린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 시에 꼭 적어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인이 책임 명도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실사를 협조를 해주시고 구조안전 진단 등을 위해서 일부 뚫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매도인들한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계 측량과 해당 측량을 많이 틀려 하시는데요. 경계 측량은 하늘에서 내려다봐서 내 땅을 찍는 거고요. 현황 측량 같은 경우는 내 땅 앞에 오수관, 우수관, 전기, 통신, 가스도 있죠. 내 주변의 지하 인프라를 확인하는 게 현황 측량이고, 100% 편평한 땅은 이상이 없겠죠. 그런 것들 현황을 파악하는 게 현황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하기 전에는 성면 유무를 확인하고 성면 철거를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4가지 체크리스트고요.
리모델링의 리스크인데요.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죠. 기둥 없이 벽으로 지탱했었던 주택이에요. 이 벽을 완전히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철골을 대든 뭘 대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또 어마무시하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개벽이라고 하는데요. 벽을 살려서 다시 한번 보강을 하든지 기둥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온다. 리모델링 하기 좋지 않은 건물입니다. 두 번째의 단점인데요. 주택 건물은 내가 전세를 주든 임대를 주든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단마저 가운데 있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데드 스페이스예요. 누가 쓸 거예요? 여기 복도처럼 써야 되는데. 그러면요. 근린생활시설 전용이 24평이지만 실제로 24평이 아닌 거예요. 평당 10만원 240이에요 월세. 근데 임차사 입장에서 본다면 값어치 있을까요? 그 관점에도 리모델링의 리스크는 굉장히 존재합니다. 다음에 또 보면 코어가 이쪽에 있었어요. 가운데에. 근데 코어를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이 빨간색은 뭐냐? 벽체 철거와 구조 보강이에요. 주택을 할 때가 리스크가 너무너무 큽니다. 원래 근생이어서 기둥이었던 건물들은 괜찮아요. 어떻게든 조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한 철거비와 구조 보강비가 선행됩니다. 자, 비용이 올라가지만 만약에 진짜 이 건물이 입지가 좋고 쌌어. 다만 이 정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평면만이 있느냐? 리모델링에는 아니요. 층고도 있어요. 기존 건물이에요. 지하랑 1층은 3,700이에요. 너무 괜찮은데 2,600, 2,600, 2,900 1층 선이 여기에요. 여기까지 놔둬. 그 다음에 여기는 신축. 요것도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근생 건물이 됩니다. 우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둥이 다 멀쩡히 있었어서 기둥을 살려놓고 중축을 하는 거예요. 평면에서는 가운데 코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임대 주기가 어려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매수하셨던 건물의 바탕을 저는 멀리서 보거든요. 이렇게 퍼즐 놀이를 합니다.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요. 계단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네모 반듯한 평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30평이 나오면 괜찮잖아요. 이렇게나마 죽어도 한 12평, 13평밖에 안 나올 거고요. 이게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2.6m밖에 안 돼. 이쪽에 철골을 대다 보면은 높이가 또 많이 내려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실제로 한 2.2, 2.3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평면들도 임대를 흥행성을 낮추는 요인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임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실제 제 고객분 중에는 리모델링 하시다가 층고 때문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이거 이렇게 구조 보강하는 순간 신축하고 비용 차이가 안 난다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 층고라고 한다면 꼬마 빌딩 기준에는 3m에서 3.6.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추천드리는 매물 중에 3m 나오는 매물들 엄청 강추드려요. 또 좀 많이들 실수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장애인 승강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요. 왜? 건폐가 용적률이 제외가 되니까. 그냥 제외해줬을까요? 나라에서? 아니요.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단차가 없는 설계를 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차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뭔데요? 경사도가 안 나와서요. 얘는 보니까 계단 한 단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보고 매수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건축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 이유는 사업 기간이 짧아지죠. 이거가 잘못되는 순간 점점 늘어납니다. 제일 하면 안 되는 후회가 이럴 거면 신축할 거. 마찬가지 공정에 따른 차이에도 기존 건축물의 골조 설비를 제대로 파악 안 했을 경우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건데 신축 대비 더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돼버린다? 갑자기 신축보다 몇 억밖에 안 싼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비나 사업 기간, 인허가 관련한 것들 해보면 결국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3, 4억 차이 날 거면 저 같으면 신축하겠어요. 사업의 이제 기준을 잡아내는데요. 기본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구조공사, 바탕공사, 마감은 실제 외부 내부 마감이에요. 그 다음에 후속 공사는 난간이라든지 미비한 금속 공사들이 다 있겠죠. 보통은 200평 미만의 리모델링 건물들은 진짜 큰 문제가 없다면 5개월이면 끝나요. 그게 리모델링의 진짜 최고의 장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손이 많이 가는 보강 공사가 들어가는 거라면 한두 자 정도는 더 잡아야 돼요. 막힘없는 타임라인으로 만드는 공준표예요. PM이 하는 역할은 돈을 아끼는 것도 있고 아껴드리는 것도 있고 전체 흔들림 없는 사업을 계획하는 게 PM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시면 보통 설계사를 빨리 알아보셔야 되고 기본 설계랑 견적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고 실시 설계를 하겠죠. 이 파란색 점은 잔금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매수자분들은 이자에 이제 압박이 시작되죠. 그 관점에서 견적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사 투입시킬 수 있고 실외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철거업체 선정되면 행정 처리를 하고요.
해체 심의 받아야죠. 철거를 하고 본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매매계약 다음에는 중도금, 잔금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때서 건축설계가 인허가가 들어가고 금융 관련 업무랑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베스트 이제 타임라인인 거죠. 그래서 PM사가 되게 좋은 게 철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건물에 뭔가가 이슈가 많은 거잖아요. 누수라든지 배관 노후와 위반 건축물 등등 이런 것들을 딜을 이렇게 하는 거지. 철거하는 거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하자들 미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매수자들이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면 못 하는데 PM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계 기간은 7월, 8월, 9월, 10월 매도인 협조 시점이 10월 달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명도 때문에 매도자께서 명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면 10월 달일 거야. 그래서 10월 달에는 내가 서류 협조 해줄게요. 앞에서 말한 4가지 있었죠. 구조 완전 진단, 현황 측량, 경계 측량, 성면 조사. 그런 것들에 대한 서류 협조를 받았고 최고 견적을 할 때 벌써 한 달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해체 심의랑 심의 준비가 들어갑니다. 해체 심의 한 달. 벌써 이 기간만 3달이 걸린다. 이게 힘들어요. 공사는 막상 5, 6개월인데 해체만 3개월,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도 허가가 들어가고 본체가 들어간다. 이제 공사 들어가면 1, 2, 3, 4, 5, 6. 잔금을 언제 한 거죠? 잔금은 연말입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못 하잖아요. 이 해체 허가라는 거는 보통 한 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본철거가 이제 한 달입니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도자가 건물을 손대게 안 해준다. 그래서 잔금 전에 건축 허가까지 떨쳐놔야 되는 겁니다. 1분 요약을 하자면 이 계약은 철거업체 계약입니다. 그럼 심의도서를 만들어서 구청에 접수해야 됩니다. 이게 한 달입니다. 이때 심의 개최를 하고 이제 심의가 떨어지면 이때쯤이 잔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해체감리 선정을 해야 되고 허가가 완료가 되면 가이드 설치를 하죠. 현장에서. 하고 나서 구청 안전점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착공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본철거 들어가고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만 멸실 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멸실이 등기가 되거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존치돼 있죠. 해체 공사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가 리모델링 기획이 잘못되면 인허가는 설계 시공사가 그냥 해요. 임대차, 엑싯 안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이런 폭탄들을 안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기획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 리모델링이 있다.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공간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고 임대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개사랑 협의하시고 우리가 리모델링 선택하는 거 결국은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설계사 그리고 거기 이제 PM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중개사들이 할 업무들을 종합 예술로 만들어야 된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사님께 박수. 너무너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살살 잘 긁어주셔가지고 저도 막 필기하면서 열심히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리모델링 고민하신 분들한테 진짜 돈 되는 정보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사님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